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표본의 빈도 분포, 모집단의 빈도 분포, 그 다음에 표본 분포 이런 거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표나 그림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서 나왔던 게 표본 오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 특이하게 빈도 분포, 모집단이 됐던 표본이 됐건 빈도 분포에서는 표본 오차라는 말을 안 썼는데 표본 분포에서는 표본 오차라는 용어를 썼죠. 자, 그래서 오늘은 표본 오차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평균은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의 평균이에요. 정확하게 용어로는. 그런데 앞에 표본 평균이란 말은 보통 빼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모집단 전체가 있을 텐데, 자, 우리는 뭐 전체 국민들 중에 토익을 몇 명이 봤을 때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좀 다뤄봤는데, 그거는 샘플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뭐 X1 샘플의 평균을 구해봤더니만 뭐 593점이 나왔다. 그 다음에 다르게 샘플을 구해서 X2라는 샘플의 평균을 구해봤더니만 뭐 600점이 나왔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610점, 뭐 580점. 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표본 분포의 평균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식으로 나타내면 표본 분포의 평균은 이제는 확률 개념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모평균하고 이렇게 모집단 전체 평균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면,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표본 오차 뭐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말로도 많이 불리는데 대표적인 걸 몇 개를 들어보면 표준 오차, 오차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표본 대신에 표집한다는 말도 쓰죠. 그래서 표집 오차 뭐 이런 말을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모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런데 여기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같지가 않죠, 여러분. 이 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을 수 없죠,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요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고 요건 표본의 표준 편차인데, 이 같다고 하면은 사실은 엄밀하게는 틀리죠, 이거. 식으로만 보면. 근사한다는 거예요, 근사하다는 거를 거의 흡사하게 나온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는 말로서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해보면 표본 추출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거 샘플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표본 평균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뭐 100만 명을 구했던 어쨌든 표본이잖아요. 특정 표본 평균이 우연하게는 일치할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모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겠죠, 이게. 개별 어떤 샘플의 평균을 구해보면. 그래서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라고 하고, 이걸 기니까 그냥 표본 오차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측정을 해봐야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모집단 전체는 안 한다 그랬죠. 거의 모집단 전체의 어떤 그 조사는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개의 경우는 샘플 조사를 하는데 그럼 이거를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학자들이 그 수학이나 통계를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보니까 이런 걸 밝혀냈다는 거죠. 하나의 표본에서 계산된 하나의 표본은 이게 뭐 100만 명이 될지 200만 명이 될지 하나의 표본에서 계산된 표본 표준 편차가 표본 오차의 근사치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죠. 자, 이 근사치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거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사치죠. 그래서 표본 분포의 어느 정도 특징을 알게 되면 표본 오차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사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표본 평균도 알고 표본 오차도 알게 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모수와 얼마나 유사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식을 일반적으로 했었잖아요. 모수라는 거는 표본 통계량과 표본 오차의 차이인데,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표본 통계량이죠. 표본 통계량이고, 표본 오차는 모 표준 편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근사치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으니까 모수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로직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주로 예를 든 거는 표본 분포가 정규 분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표본이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죠. 특별히 어떨 때 그런가요? 표본의 사례 수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대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T분포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됐죠. 잠깐 언급된 거 기억나는 거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했고, 그 샘플 수에 따라서 그 샘플의 어떤 측정 항목 수에 따라서 분포가 하나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T분포의 사용 용도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이 누가 발견했냐 하면 영국의 고셋이라는 사람이 1908년에 이때는 뭐 그 논문을 발표하거나 이럴 때 자기 실명을 안 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이렇게 스튜던트라는 말을 써요. 스튜던트라는 익명으로 표본 숫자가 30개 이하인 경우, 이걸 우리가 소표본이라 그러는데, 소표본에서의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겠죠. 그래서 이 저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셋 자기 실명을 썼다 그러면 고셋의 그 T 분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Students T Distribution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T 분포를 다른 말로 학생의 T 분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유래를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표준 정규 분포처럼 표준 정규 분포는 좌우가 대칭이고 하나죠, 하나. 하나인데 T 분포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한 분포가 아니라 표본 크기에 따라서 표본 분포가 변하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죠. 자, 이게 정규분포라 그러면 정규분포에 비해서 샘플 수가 극히 작을 때 10개 정도 될 때는 이렇게 펑퍼짐하게 돼 있다는 거죠. 펑퍼짐하게 돼 있고 샘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되죠. 자, 여기서 갑자기 자유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유도. 자유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유도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뒤에 보면 자유도가 얼마인데 뭐 이런 게 계속 붙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자유도는 다른 통계 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분포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반복해서 추출할 수 있는 표본의 수라 그랬는데, 자, 표본 분포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유롭게는 뭔가요? 뭔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말이죠. 아무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추출할 수 있는 표본의 수가 몇 개가 되느냐. 자, 표본의 수는 여기서 만약에 100만 개다. 샘플 수가 100만 개다. 그럼 만약에 여기 추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면 자유도는 뭘까? Degree of Freedom을 DF로 많이 줄였었습니다. 이때는 자유도가 얼마일까요? 100만이죠, 100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제약이 있죠, 제약이. 제약이 뭐가 있나? 우리가 이 샘플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샘플 조사하는 이유가 샘플에서 통계량을 구해서 모수를 추정한다는 제약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제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샘플을 추출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모수를 추정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여기서 마이너스 1 제약을 하나를 뺀 거, 이게 진짜로 자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죠. 0부터 넘버링이 되어 있는 10가지의 카드가 있어요. 카드. 몇 개 있나요? 카드가 몇 장 있나요? 11장 있죠. 자, 여러분 보고 이 11장을 가지고 두 자리 정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되겠냐? 두 자리 정수를 구하면, 자, 그 책을 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236페이지 중간에 보면 11개의 수 중 2개의 수를 임의로 선택해서, 무작위죠, 무작위. 무작위로 선택해서 표본을 구성한다면 표본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두 개의 수를 임의로 선택해서 표본을 구성하면 표본 크기가 뭐가 될까요? 표본 크기는 2가 되죠, 2가. 자, 여기 제약 조건이 있나요? 제약 조건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자유도가 뭘까요? 그냥 2예요, 2. 근데 똑같은 경우에 이런 제약이 붙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두 개의 수를 뽑되 합이 10이 되는 수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표본 크기는 어떤가요? 표본 크기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죠. 근데 이 두 개 구한 게 합이 10이 되는 제약이 하나 붙었죠. 이런 경우는 자유도가 제약 하나를 뺀 1이 자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도 개념이에요. 제약 조건의 수를 빼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조사하는 거는 샘플링이잖아요. 샘플링은 샘플링해서 모수를 추정한다는 하나의 제약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자유도를 구하면 표본 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게 자유도라는 거죠.
우리 이제 뒤에 이런 걸 할 텐데, 제가 예를 굉장히 많이 든 거는 뭔가요? 신약을 제가 개발을 했는데, 이 신약 테스트 하는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죠. 그래서 그 A라는 그룹에는 임상 실험을 하는데, A라는 그룹에는 신약 성분이 있는 약을 주고, 그 다음에 B라는 그룹은 약 성분이 없는 가짜 약을 투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어떤 약 효능의 평균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A라는 집단의 평균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라는 집단의 평균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진짜로 궁금한 건 뭔가요? 진짜로 궁금한 거는 약을 투입한 이 집단의 평균치가 약 성분이 없는 가짜 약을 준 집단의 평균치보다 차이가 어때야 되나요? 차이가 그 대립가설, 연구가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차이가 있다는 0보다 큰 경우에 우리가 이 가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집단의 평균과 B라는 집단의 평균인데, 자, 대개의 경우에 A라는 집단의 평균을 가지고서 전체 집단이 어떨 거라는 걸 추정하는 거죠. 이것도 뭔가요? B라는 집단의 샘플이죠, 샘플을 가지고 이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 전체의 평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추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구한 자유도는 뭐가 될까요? DF1은 뭐가 될까요? DF1은 자, 이게 샘플 수가 N1이고 이게 N2라 그러면 N1-1이 되겠죠. 여기서 구한 거. 자유도는. 자, 여기서 구한 자유도를 DF2라고 그랬을 때 이거는 뭘까요? N2-1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집단과 이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0보다 크냐, 별 차이가 없다, 0일 것이다. 이게 H0 가설이고 이게 H1 가설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유도가 뭐가 될까요? 자유도가 이 두 개의 자유도를 더한 거겠죠. 두 개의 자유도를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자유도를 더한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자유도가 되는 거죠. 집단과 집단의 차이 분석할 때는 자유도가 이렇게 됩니다. N1 그 1번 집단의 샘플 수에다가 2번 집단의 샘플 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뒤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자유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자유도는 샘플 수 마이너스 1 이런 경우가 많죠. 특별히 이제 샘플에서 모수를 추정한다 이런 제약 조건이 하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F분포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뒤에 보면 처음 나오는 게 정규분포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분포 있죠. 세 번째 F분포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 이거는 특이하게 F 값을 나타내는 분자와 분모 각각의 자유도에 의해서 규정되는 분포예요. 자, 이거 누가 발견했냐? 스네데커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스네데커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분포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분산 분석입니다. 자, 분산 분석인데, 자, 요거는 분자 분모 자유도에 따라서 분포 모양이 결정돼요. 그래서 F분포의 표본 분포는 자유도의 값에 따라 다양한 수의 분포가 가능해요. 자, 이게 T분포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가요? 분포 모양이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죠. 자,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에 따라서
분포 모양이 결정된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샘플 수가 어떤가요?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소표본이죠, 이것도. 자, 이런 경우에 보면 치우쳐져 있죠, 분포가. 그런데 늘어나면 대충 보니까 30개 정도, 샘플 수로 보면 30개 정도 근접하겠죠. 이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좀 뭉퉁하지만 좀 정규 분포에 근사하는 좌우 대칭형 분포로 모양이 바뀌어 있죠. 자, 분자 분모의 자유도에 따라서 분포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분모, 분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소리가 들리니까. 예. 자, 여러분 앞 시간에 분산 공부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이 있었죠. 집단 간 분산, 집단 내 분산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하고 관심 있는 거는 어떤 분산인가요? 예? 우리가 진짜로 궁금한 거는 집단 간 분산이죠. 집단 내 분산은 뭔가요? 이거는 설명하기 어려운 분산이죠. 이거는 설명이 가능한 분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집단 간 분산인데 집단 간 분산이 집단 내 분산보다 얼마나 크냐 이게 궁금하다 그랬죠. 자, 이런 거를 다루는 게 분산 분석이에요. 분산 분석.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아노바. 자, 들어본 적이 없으면 나오니까 이 F분포를 언제 쓰느냐. 자, 여기 두 개의 집단, 두 개의 표본 간에 존재하는 평균 차이 검정의 자유도 예를 들어 놓은 거는 T분포는 두 개 집단 비교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공학과나 식품영양학과나 이런 데 가면 뭐 하는가 궁금하잖아요. 뭐 할까요, 주로? 실험하죠, 실험. 실험하는데 실험 대상으로 뭐가 많이 쓰이나요? G 같은 거 많이 쓰잖아, G. G 왜 쓸까요, G? G 쓰는 이유가? 예, 사람한테 약 이거 성분 이런 거 잘못 투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체 실험이죠, 인체 실험. 그러니까 G라든가 보면 출입 금지 쓰여 있는데 보면 막 실험용 동물 샘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뭘까요? 식품 성분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얘가 발육을 잘하는지 그 G 대상으로는 그 약물이 투여된 거를 넣고 또 한 집단에는 약물 투여되지 않은 거를 가지고 계속 그런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논문들 보면 이 T분포, T값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두 개의 집단 간 비교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F분포는 언제 쓰느냐? 자,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한다고 생각해 보죠. 자, 이것도 뒤에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초벌 구이를 해놔야 나중에 할 때 좀 연결이 돼서 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이 국어하고 영어 성적이 1반하고 2반 간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검증하고 싶어요. 이거 테스트하면 SPS 돌리면 나옵니다.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진짜로 1반하고 2반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눈으로 봤을 때는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측정값 넣어보면. 그런데 나는 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1반과 2반 간에 수학 성적도 차이가 있느냐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저기 T분포를 이용하면 두 개 집단을 비교해 보면 되죠. 몇 번 해야 될까요? T분포를 사용해서 하면 몇 번 해야 될까요? 요 세 집단 간의 그 집단은 두 개인데, 자, 이거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반에 학생들이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진짜로 차이가 있느냐, 이걸 좀 비교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두 집단 간에 비교할 수 있죠. 이렇게. 두 집단이 뭔가요?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을 하나의 집단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국어하고 수학하고 비교해야 되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하고 수학하고 해야 되죠. 테스트를 몇 번 해야 되나요? 테스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봐야 이 반은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수학과 국어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세 번 해봐야 되죠. 그거 불편하잖아요. 불편할 때 세 개 이상 집단 간에 비교할 때 F분포를 쓴다는 거예요. F분포를 분산 분석할 때 쓰는데, 분산 분석을 통하면 두 집단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집단을 비교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세 번 하지 않고 분산 분석하면 한 번에 그냥 다 쭉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분산 분석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포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산 분석을 다른 말로 F검정이라고도 불러요. 왜 F검정이냐? F분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산 분석에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F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F검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F값이 뭐냐? 집단 간 분산의 추정값을 집단 내 추정값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는 거는 이 비율이 얼마나 크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분산보다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이 얼마나 크냐, 이 비율로 나타낸 거를 F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좀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는가는 뒤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이제곱 분포 있습니다. 제가 모양은 이렇게 그려줬는데 카이제곱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자, 이거는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피어슨이 통계학 책에 많이 나옵니다. 1900년에 카이제곱 분포를 발견했어요. 자, 이거는 T분포와 마찬가지로 자유도에 의해서 구체적 분포가 결정돼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자, 이거 좌편향인가요? 우편향인가요? 분포가. 샘플 수, 자유도가 작을 때는. 우편향 분포죠. 우측에 집중되어 있죠. 분포, 그 샘플들이. 그 표본들이 그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점점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로 근접하는 분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크기 n인 하나의 표본에서 카이 제곱 자유도는 n-1로 결정돼요. 자, 이것도 제약 조건이 샘플에서 뭔가를 추정한다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샘플 수에서 -1인 경우가 대부분의 자유도예요, 통계에서는. 자, 이거 어떨 때 쓰느냐? 여러분, 이게 어떨 때 쓰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명목척도, 우리 척도 중에 명목척도 있었죠. 명목척도가 주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잖아요. 그냥 범주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정도밖에 안 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통계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부 명목척도로 측정된 뭐라고요?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몇 장에 나올까요? 요 챕터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카이 제곱 검증은.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면 몰라도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니까 다시. 자, 어쨌든 요것도 무슨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 검증을 하려면 무슨 값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뭐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칸이에요, 칸. 자, 칸이라는 게 뭐냐? 자, 남자, 여자가 있겠죠. 사람은 그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어떤 차종이 있어요. 자, 소나타하고 자, 어떤 자동차니까 그냥 예로 든 겁니다. 예로. 소나타하고 또 비슷한 차종이 경쟁사 차종이 뭐가 있나요? 자, K5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극히 이론적으로 아무 다른 조건이 없다 그러면 자, 남자, 여자 있다. 50명한테 물어봤어요. 남자 50명, 여자 50명한테 물어봤어요.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이론적으로 그 기대되는 빈도 있죠. 기대되는 빈도. 기대되는 빈도가 뭐 보니까 25명씩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실제 측정해 보면 어떨까요? 실제 측정해 보면 우연하게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안 나오겠죠. 실제 측정해 봤더니만 남자들은 40명이 소나타를 좋아하고 K5 10명이 좋아하더라. 여자들은 오히려 소나타는 20명이 좋아하고 K5를 30명이 좋아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요건 뭔가요? 요거는 기대 빈도죠. 요 괄호 안에 있는 건 뭘까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실제 빈도겠죠. 그러면 요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차이를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데도 편차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제곱을 하죠. 분산우리 구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거를 뭐라고요? 기대 빈도로 나눠준 요 값을 다 더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이 IJ는 어떻게 나올까요? 나오겠죠, 이거.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첫 번째, 실제 빈도 40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40 마이너스 25를 제곱을 해서 뭐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25로 나눠준 거죠. 더하기 이거 뭘까요? 10 마이너스 25를 해서 제곱을 해서 나누기 25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저 값이 나오겠죠. 자, 나는 수학식이 싫다. 그럼 저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해보면 돼요, 이거.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거. 자, 여기 IJ 뭐 이렇게 들어가서 좀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는 사람은 요런 걸 가지고 해보면 돼요. 이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복잡한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잡한 거는 손으로 못하니까 엑셀이나 SPSS를 가지고 딱 하면 0. 몇 초 만에 딱 나온다는 거예요, 저 값이. 그래서 엑셀이나 우리가 통계 패키지를 쓰는 거죠. 자, 그건 뒤에 나올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남녀 간의 차종 선호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밝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저거 X가 아니라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제가 X면
소문자면 이렇게 썼겠죠. 아니면 대문자면 이렇게 썼겠죠. 정확하게 쓰려면 이거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 알파벳 쓰듯이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써요. 보통. 카이 제곱이라고 해요. 카이라고 읽어요. 카이. 그리스 문자 22번째인가 21번째인가는 모르겠는데 카이 제곱이라고 해요. 카이 제곱. X라고 읽지 않고 카이라고 읽어요. 카이. 카이 스퀘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이 스퀘어를 계산하면 이런 거 간단한 거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남자, 여자, 차종 2개. 명목척도죠. 명목척도. 명목척도인데 굉장히 부분적인 정보지만 두 집단 간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카이 제곱 분포를 통해서 검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9장에서 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추리통계 분석 해석과 관련되는 건데, 자, 이 챕터에도 그 SPSS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자, 분석 목적 이거 귀가 닳도록 몇 번 얘기를 했죠. 자, 추리통계 분석 목적은 모수를 결국 추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추리통계 분석 구분을 하면 추정과 가설검정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검증하거나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요 말은 이제 그 뒤에 좀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사례에서 나왔는데 50명 학생들의 통계학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점으로 나왔어요. 샘플 조사해 봤더니만. 자, 50명뿐만 아니라 모집단이 있겠죠. 모집단이 있을 텐데 모집단이면 예를 들어 6,000명이다. 샘플링 했는데 평균이 50점이 나왔는데 그러면 모집단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온 거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추정 예예요. 6,000명 전체 조사하면 점수의 평균이 50점일 거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뭔가요? 이건 이 점쟁이죠, 점쟁이. 이 정도 추정하려면 과감하죠, 너무 과감하죠. 틀릴 가능성 거의 100이겠죠, 100%겠죠. 틀릴 가능성. 우연하게 이렇게 맞지 않는 이상. 자, 그냥 이렇게 해봤을 때 모수는 25점에서 75점. 이거는 좀 뭐 그럴듯하죠. 샘플이 50점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범위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C는 0점에서 100점 사이일 거다. 이거는 하나마나한 추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마나한 추정. 당연히 여기 들어오겠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상적인 추론이고 이거는 우연히 딱 맞아 떨어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틀리겠죠. 이렇게 뭐 몇 점이라도 뭐 48점이 될 수 있고 소수점까지 하면 맞을 확률이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신뢰성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냐 이건 모르죠. 모르잖아요, 지금 상태로. 자, 이거는 하나마나한 추론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는 목적은 정확해야 되죠. 모수를 근사하게 가깝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 정확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거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오차를 줄인다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자, 추정은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다 그랬는데 금방 예로 든 50점일 거다. 이거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모수를 관측하는 거죠. A. 여기서 이게 점추정이에요. 나머지 2개는 뭐냐? 구간추정이죠. 모수가 포함되는 구간을 추측한 거죠. 그래서 처음 들으면 점추정, 구간추정 하면 복잡해 보이는데 그
간단하죠, 이거 정의는. 자, 우리가 이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표본 통계량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표본 통계량에는 표본 평균도 있고, 표본 표준 편차도 있고, 표본 분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본 비율도 있고, 표본에서 구한 어떤 거죠. 자,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표본 통계량을 좀 줄여서 뭐라 그러느냐. 에스티메이터라 그럽니다. 에스티메이터. 추정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본 통계량은 확률 변수죠. 취할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변하는 값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예요. 자, 요 추정치, 추정값은 좀 구별해서 estim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사죠, 명사 estimate. 모수를 추정한 구체적인 값을 우리가 추정치, 추정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는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오류 가능성 오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요 점추정, 지금 점추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점추정량이 되려면 어떤 성질을 그러면 이 추정량이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추정이 되려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느냐. 자, 여기서 좀 못 보던 것들이 나오는데 수식이 조금 나옵니다. 자, 우리가 모수라는 거는 표본 통계량 마이너스 표본 오차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수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본 통계량 추정량을 이거는 시타 내지 세타라고 읽습니다. 자, 수학은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많이 하죠. 자, 모수, 우리가 궁금한 모수를 세타라고 표현을 하고 표본 통계량 내지 추정량을 세타 헷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당장 생각되는 게 뭔가요? 모수라는 거는 자, 모수하고 추정한 거하고의 차이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정확하게 추정한다 그랬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줄여야 되겠죠. 줄여야 되는데 자, 이거를 최소화하는 추정량이 바람직한 추정량이에요. 정의상으로 볼 때.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보면 뭐하고 비슷한가요, 이거? 일종의 편차죠, 편차. 편차잖아요. 근데 편차에 단점이 있었죠, 편차의 단점이. 편차의 단점은 실제로는 편차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다 합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0으로 나오는 건 아주 극단적인 거고 되게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작게 나올 수 있죠. 합계를 하면.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거를 제곱한 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을 최소화하면 되겠죠. 편차 제곱한 거의 기대값. 이거를 그 평균 제곱 오차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민이죠, 민.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MSE 자, MSE 세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자, 저는 모수하고 표본 통계량 차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수식을 좀 바꿨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죠, 결국. 자, 요거를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요거를 제곱을 해서 그 기대값을 취했죠. 관로가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요거의 제곱의 전체의 기대값을 구해서 이거를 최소화하면 바람직한 점추정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설명이 안 되죠. 그냥 정의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정의한 거. 이거를 그러면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요거 숙제입니다. 숙제. 이거 그냥 이렇게 전개해서 도출하면 수식이 그냥 쫙 풀어지겠죠. 중간에 뭔가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을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보죠. 괄호는 일단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 요거의 제곱인데 지금 여기서 없던 게 뭔가요? 여기 없던 게 뭐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여기 집어넣었죠. 원래 이거 없어지는 거죠,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한테 숙제가 뭐냐 하면 제 힌트는 줬어요, 이거. 힌트는 줬죠.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면 원래 없어지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 묶어 보세요. 요렇게 묶어 갖고 자, 이거는 크게 보면 뭔가요? 이 A 플러스 B의 제곱식이죠. 맞나요? 근데 A, B가 이게 좀 복잡해졌죠. 복잡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쭉 도출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쭉 도출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없던 거를 하나 넣었으니까 하나 빼준 거 해갖고 요 식을 이렇게 묶어갖고 전개식 A 플러스 B의 제곱을 쭉 전개를 하면 손으로 직접 해보세요. 손으로 직접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뭔가요? 추정량의 분산에다가 뭔가요? 추정량의 기대값에서 모수를 뺀 거에 제곱을 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정의상 바람직한 점추정량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평균 제곱 오차를 극소수로 하는 거죠. 가장 작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식을 그러면 가장 작게 만들려면 자, 이렇게 전개를 두 파트로 나눠져서 나왔는데 이 식을 가장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추정량의 분산을 가장 작게 하거나 요거를 작게 하면 되겠죠. 이걸 작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거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평균적으로 뭐가 되나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뭐가 되죠? 모평균 되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뭔가요? 이게 일반적인 식으로 쓰면 추정량 세타 햇이죠. 자, 이거
추정량의 기대값은 뭐가 될까요? 기대값은 모수가 되죠. 모수가. 모평균 이것도 모수잖아요. 이런 성격이 있죠. 자, 한 번, 두 번 구했을 때는 이게 안 되겠죠.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면 근접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전체 식을 최소화하려면 그 추정량의 분산을 최소로 하거나 얘가 얘에 근접하도록 하면 되죠. 요 부분이 여기에 세타가 되게 되면 이게 전체가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가 되면 이게 없어지니까 가장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좀 지금 제가 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바람직한 점추정량의 성질은 뭐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불편성. 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점심시간이 됐는데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불편하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불편한 게 아니라 inconvenient 하다는 게 아니라 편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향되지 않아요. 바이어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편향됐냐, 이쪽으로 편향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불편. 그 한자어죠, 한자어. 한자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이건가요? 편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unbiasedness, unbiasedness. 이게 뭐냐? 세타의 추정량의 평균이 세타와 동일한 경우 이런 성질을 가지는 추정량을 불편 추정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바는 모집단 평균의 불편 추정량이죠. X바를 한두 번 구했을 때는 이거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하면 평균적으로는 얘와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불편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식에서 얘가 세타가 되면 세타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되니까 이게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그 경우에 가장 작아지겠죠. 자,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세타 해세 분산이 최소인 특성.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최소화 되는 거죠. 최소가 되는 거. 최소가 된다는 것은 분산이 최소가 되는 거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뭘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죠.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는 거. 그래서 우리 MSE로 나타낸 거가 최소화되려면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다른 말로 가장 효율적인 불편 추정량이래요. 두 개를 섞었을 때, 동시에 만족시킬 때. 자, 그 다음에 일치성이 있습니다. 일치성. 표본의 크기가 한없이 증가할 경우 추정량 세타햇이 모수 세타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성질. 이 극한 개념이죠. 자, 이런 거를 일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평균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요 개념하고 요 개념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결과지만 방식은 다르잖아요, 좀. 요 성질을 일치성이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바람직한 점추정량의 성질이 뭐냐? 바람직한 점추정량이 되려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편성과 효율성과 일치성을 가질 때 바람직한 점추정량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답인데 다른 책에서는 이런 것도 듭니다. 충분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표본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모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포괄적으로 요약해주는 추정량. 대개의 경우 표본 평균이라든가 중앙값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지식을 줘요. 정보와 지식을 포괄적으로 요약해주는 그 추정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개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점 추정량이 되려면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정확성을 최대로 하고 오류, 오차를 가장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뭐 다시 한번 써봤는데, 근데 여기 점추정의 한계점이 있죠. 점추정의 한계점이 뭐냐? 점추정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정보가 없어요. 그런 정보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모평균이라는 건 알겠지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이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의 정보는 점추정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간 추정을 많이 하죠. 자, 구간 추정부터 내일 좀 그 상세하게 하겠지만 조금만 그 정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 추정은 아까 BC에 있었죠. 점수 평균이 25점부터 75점 사이일 거다. 아니면 0점부터 100점 사이일 거다. 이건 구간 추정이에요. 자, 이 구간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대한 정보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구간 추정은.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점 추정하고. 자, 이런 신뢰도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게 더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많이 본 거예요. 뭐냐? 모수가 특정 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알파라 그러죠, 알파. 자, 수학 시간에 이거는 했을 거예요. 1-알파를 우리가 신뢰 수준, 신뢰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거는 관행적으로 어떤 거 많이 봤나요? 95% 신뢰도다, 99% 신뢰도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럼 틀릴 가능성은 뭔가요? 반대로. 틀릴 가능성은 알파는 5%다, 1%다. 요즘 통계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1%, 5% 틀릴 가능성 알파 봤는데 요즘은 0.1%도 많이 다릅니다. 자, 어찌됐든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우리 그 예전에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죠. 평균이 -1 곱하기 표준 편차.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안에 그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68%.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되느냐? 95.44%.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되느냐? 99.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여러분 앞에 잘 보면 -2가 붙어 있죠. -1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에서는 95.44%잖아요. 우리가 근데 관행적으로는 들어갈 가능성을 95%, 1% 이렇게 보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갈 가능성 95%일 경우는 요 앞에 이게 뭐가 될까요? 대개 1.96 돼요. 1.96. 요거보다는 좀 작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측정 단위에 따라서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표준화시킨다 그랬죠.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로 나타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 측정 값에 이런 거 붙이지 말고 표준화시키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Z2분의 알파,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부터 플러스 Z2분의 알파. Z는 표준화했다는 거예요. 우리 표준화 이런 거 봤잖아요. 표준화 어떻게 했나요? 표준화 S 뭐 이렇게 표준화했고, 이거 표본 분포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이거를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본 적 있죠, 그림에서. 자, 이거는 표준화했다는 건데,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 가능하죠. 변환 가능한데,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혼용해서 썼는데, 원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퍼센트를 붙인 거예요. 자, 신뢰 수준, 신뢰도라는 거는 1-알파예요, 이거는 뭐로 나올까요? 이거는 소수점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용어를 다시 한번 구별만 하고 마칠 텐데, 자, 알파는 0.05다. 그러면 1-알파는 뭐라 그랬죠? 이거 신뢰 수준, 신뢰도라고 할 때는 이거는 뭘까요? 0.95가 되겠죠. 근데 저기서 말하는 신뢰 구간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퍼센트로 환산한 거죠. 그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신뢰도, 신뢰 구간 뭐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구별을 이렇게 퍼센트가 붙은 거는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그 질문 있나요?